총알, 철조망, 지뢰, 대포탄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사이에 뻗어 있었습니다. 길고 피투성이며 진흙투성인 거의 확실한 죽음의 직선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무의 소유도 아닙니다. 양측이 휘두르는 이렇게 치명적인 힘에 맞서 단지 몇 야드를 전진하는 것조차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참호의 꼭대기를 넘어가는 것은 조직적인 군사작전보다는 자살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느 측면에서든지 무적의 땅을 뚫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를 위해 영국이 찾아낸 무기는 탱크였습니다. 위대한 한니발의 적들처럼 그는 2000년 전에 전쟁 코끼리를 사용하여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독일 연방 공화국인들은 이러한 갑옷을 입은 전차들이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기관총 사격이나 철조망에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탱크는 모든 주요 작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이들 갑옷을 입은 거인들의 위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이야기는 갑옷 전쟁의 큰 장점과 큰 위험을 모두 강조합니다. 이것은 영웅주의, 헌신,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인간의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땅에서 그들의 차량에 갇혀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한 탱크 크루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17년은) 연합군의 전쟁 노력에 있어 중요한 해였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공화국에서 새로운 여름 공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은 중립을 포기하고 서부 전선에 참전하기 위해 미국 원정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의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 황제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나라가 정치적 공허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군대 내에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트렌치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프랑스 공화국 당국이 그들의 동맹국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은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저 해군에 의한 무제한 잠수함 전쟁이 재개되었고 그들은 북미에서 영국과 서유럽으로의 공급 라인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필드 마샬 더글라스 헤이그, 영국 원정군을 지휘한 그는 외부 영향이 그들의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영국군이 독일 연방 공화국군에 대해 주요 공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14년 이후로 영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 군대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프르 전선의 통제권을 두고 싸웠습니다. 현재는 독일 연방 공화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선이 서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왔습니다. 헤이그는 그 볼록한 부분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헤이그의 계획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남쪽 플랭크에 대한 메시네스 능선에 대한 예비 공격을 통해 그들이 예비군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 그들은 파괴될 수 있었다. 이 공세의 일부는 1917년 6월 7일에 실시되었고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격려받아 헤이그는 독일 연방 공화국인들을 한 번에 결정적으로 물리치려는 노력으로 전면 공세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임루스 돌출부는 큰 습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적을 약화시키기 위한 예상되는 장기간의 포격 후에는 아마도 늪과 습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전진도 느리고 어려워지며 독일 연방 공화국인들에게 재편성하고 방역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헤이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 총리에게 브리핑할 때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와 그의 내각에게 작전에 대해 그는 그들에게 독일 연방 공화국군의 사기가 너무 낮고 병사들이 너무 지쳤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전면 공격의 압박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로열 네이비의 제럴리코 장군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독일 연방 공화국 잠수함이 영국 선박을 질식시키는 데 사용하는 벨기에 항구를 영국과 벨기에 군대가 다시 잡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12개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이그는 6개월 안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인력을 완전히 소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반대편에서는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공격이 진행 중임을 의심하고 있었고 예프르 전선을 물리치려는 헤이그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추측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대포에 의한 2주간의 포격으로만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에게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충분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1917년 7월 31일 영국이 공격하기 전에 450만 발의 포탄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위치로 발사되었습니다. 이프르의 3차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패션데일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대로 폭격이 전장을 젖은 피로 물든 지옥 같은 진흙탕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헤이그의 정보수장 존 차터리스 장군, 헤이그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는데 이전의 경고를 듣지 않은 헤이그에 대해 모든 가을이 불어나고 땅은 늪이 되었습니다. 이전 몇 년 동안의 기록이 공정한 경고를 주지 않았다면 마치 천명이 우리에게 반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인간 전쟁의 역사에서 많은 지옥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션데일은 절대적으로 최악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도널드 히클링 리처드슨은 1893년 노팅엄 출생입니다. 아서 리처드슨의 아들은 식료품점 주인이었습니다. 자유노동당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많은 젊은 남성들처럼 도널드 리처드슨은 1914년에 유럽 대륙이 불타오르면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1915년에 중위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1년 안에 그는 형성되고 있는 로열 탱크 연대에 증가하는 수에 자원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리처드슨 대위는 F대대의 분대장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탑승용으로 F-41 시리즈 번호 2329 탱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이 탱크를 프레이벤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족 상점에서 판매하는 인기 통조림 고기 제품을 참조하여 그것은 그가 탱크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프레이벤토스는 마크 아이브 탱크였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소위 남성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2개의 6파운드포와 탱크 측면에 부착된 2개의 루이스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어 매우 강력했습니다. 서부 전선의 탱크는 나중에 충돌에서의 장갑 전투 차량보다 훨씬 더 큰 조종원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프레이벤토스는 8명의 조종원을 가졌습니다. 즉 제2부사관 조지 힐, 미션 중사와 윌리엄 모리 포병, 어니스트 헤이튼 프레드릭 아서스 퍼시버드, 제임스 빌리와 어니스트 브레디, 리처드슨도 함께 전진을 지휘하면서 승무원 수가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적에게 풀려날 금속 짐승의 내부를 형성하는 데서 단결되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1917년 8월 22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전형적으로 군사적으로 들리는 35번 언덕의 높은 위치와 주변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35번 언덕은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에게 주변 지역에 훌륭한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월 31일에 영국에 대한 주요 방역이 조직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이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국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45시에 프레이벤토스와 다른 3대의 탱크가 첫 번째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5번 언덕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 솜농장. 그곳은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이 요새화했습니다. 탱크 공격은 독일 연방공화국 위치에 대한 실패한 보병 공격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방어력이 유지되었습니다. 거의 시간당 3마일 이상으로는 거의 진행하지 못하면서 진흙탕 지형을 헤치고 나가는 독일 연방공화국군은 그들의 기관총 사격이 영국 보병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하는 4대의 금속 골리앗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양측 간의 치열한 교전이 이루어진 후에
탱크의 압박에 처한 독일 연방공화국군은 6파운드의 총을 가진 그들은 주요 방어선으로 후퇴하여 영국의 장갑 병력에 맞서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진은 계속되었고 프레이벤토스의 선원들과 다른 세대의 탱크는 독일 연방공화국 위치에서 매우 강한 포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는 영국의 탱크를 대응하기 위해 독일 연방공화국이 특별히 개발한 수많은 방탄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탄환에 대항하여 마크 IB의 더 두꺼운 방어도 이런 탄환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였고 탱크 내부는 고출력 충격으로 인해 파편화되고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탱크들은 계속 독일 연방공화국 선을 돌진했습니다. 약 545시간쯤에 프레이벤토스 탱크에 탑승한 포병들과 리처드스는 탱크의 이상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운전을 하던 힐 중위는 목에 맞았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미션 중사는 나중에 그 후의 일을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깊고 부드러운 곳으로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힐 씨는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리처드슨 선장이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종 장치에 걸려 있었고 운전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녀는 바로 들어가 고립되었습니다. 프레이벤토스의 선원들은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몇 야드밖에 안 떨어진 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탱크는 움직일 수 없었다.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탱크가 위치한 각도 때문에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영국 선원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 무기로 화력을 되돌렸습니다. 탱크가 고립되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 있었고 탱크는 이동할 수 있도록 트랙 아래에 놓을 수 있는 탈고립 빔으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붕이었습니다. 탱크가 심한 포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슨 대장은 프레이벤토스의 보호를 떠나 빔을 회수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심한 포화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미션 중사와 브레디 포병이 그것들을 회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션 중사가 그 후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오른쪽 스폰슨 문을 나와서 언디칭 기어의 한쪽을 끼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탱크에 총알이 박히고 30야드 떨어진 곳에서 나를 향해 쏘는 보시를 보았습니다. 다시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레이디는 나를 돕기 위해 탱크에서 나왔으나 총격을 받아 탱크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서는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사해 탱크 근처의 보쉬에서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보병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탱크를 따라오는 것은 8번째 시포드 하이랜더스와 7번째 캐머런 하이랜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지원이 올 것을 안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방어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보병들은 그들을 동반한 탱크들과 함께 물리쳐졌습니다. 8팀의 생존한 크루들이 혼자서 방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독일 연방공화국군의 산발적인 공격과 탱크 탈취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탱크 기술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탱크를 잡아서 이전의 소유자에게 돌려치기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였는데 그들은 곧 자신들이 받는 일부의 공격이 그들이 뒤에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국인들이 탱크 주변에 독일 연방공화국군이 모이는 것을 보고 승무원들이 사망하고 탱크가 포로로 잡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이 그것을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을 상대하며 영국 저격수들은 이제 승무원들을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잔인한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그가 영국군에게 자신들을 향해 발사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라디오가 없어 리처드는 자신들의 병력이 발사를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탱크를 떠나서 영국군 진지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감한 중사 미션은 이 매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자원했는데 그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을 기어가며 영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저격수들의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 중사 미션은 설명했습니다. 리처드슨 대위는 보병에게 우리를 쏘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탱크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로 인해 몸이 뻣뻣했습니다. 나는 오른쪽 스폰슨 문에서 나와 보병들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들은 고든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오길 기대하며 약 1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탱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가 저격하는 총성을 들었습니다. 계속 관찰하던 중 제 생각에는 2명의 장교가 제 오른쪽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리처드슨 대위와 힐씨라고 생각하고 뒤따랐지만 파손된 지면에서 그들을 잃어버렸고 보병들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처드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탱크에 있었고 뒷부분 통로에서 흰 천조각을 내놓았습니다. 우호적인 병력이 있다는 것을 영국 저격수들에게 알리는 것이 절박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벨기에 여름 햇빛 속에서 탱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섭씨 30도 또는 화씨 86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물, 식량, 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슨은 영국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고 언덕을 점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압도당하고 죽을 때까지 탱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찾아오면서 그들의 위치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군이 도착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을 더 조롱하려는 듯 밤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고립된 탱크의 금속 내부에서 얼어붙게 두었습니다. 물론 명백한 신체적 위험을 제외하고 구조에 명확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첫날이 끝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난을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군대는 계속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고립된 탱크에 숨어있는 리처드슨과 그의 부하들은 8월 23일 새벽에 전투의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는 밤 공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구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여전히 영국의 공격에 대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약 130시간 후에 영국군의 블랙워치 부대의 남자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위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하고 50명 이상의 사상자와 그들의 전선 본부를 파괴하는 운 좋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포탄을 초래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밤이 지나고 나서 태양이 늪지와 크레이터로 가득 찬 풍경 위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용기를 얻은 독일 연방공화국군들이 영국군의 선을 향해 그리고 고립된 프레이벤토스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고정된 기둥 상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슨과 그의 부하들은 이 한 대의 고립된 탱크를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장애물로 여기는 독일 연방공화국군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잘 활용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군이 시도한 모든 공격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적은 것을 내주면 패배할 것을 알고 있는 완고한 영국 병사들에 의해 격렬하게 막혔습니다. 리처드슨 대장은 그들이 받은 다양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며 함께 서 있는 그의 부하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다. 힐 중위는 특히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것은 제한된 양의 음식과 결합되었습니다. 물과 탄약은 그들이 시간 제한 내에 작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탱크 안에서 또 다시 고통스럽게 더운 점거 후에 해가 다시 지기 시작하기까지 영원한 것 같았고 상처 입은 탱크 운전사들은 버려진 차량에서 또 다른 밤을 보내야 할 전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슨은 밤새도록 후퇴하는 가능성을 고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영국의 공격이 언덕을 점령하는 것을 희망으로 조금 더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둠의 도래로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슨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은 갑자기 탱크 내부에서 들리는 쾅쾅한 소리가 적군이 지붕 위로 올라오는 소리라 추측하며 독일 연방공화국군이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불을 지르고 그들을 몰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탱크 승무원들이 즉시 행동하였습니다. 피스톨과 라이플을 쏘기 위해 해치를 열고 루이스 총을 조작했습니다. 이후의 절박한 싸움 동안 독일 연방공화국 군인이 탱크 안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놀랍게도 영국 병사들은 급히 그것을 주워서 다시 밖으로 던졌습니다. 폭발 직전 밀리초 전에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곧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이끌며 프레이벤토스는 또 다른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프레이벤토스 앞에 위치해서 방어력을 뚫는 탄환으로 고립된 탱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외부 선체 사이에 최대한 많은 금속을 두며 보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날이 시작하자 리처드슨은 상황이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프레이벤토스의 보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피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대로 잠을 자게 허락했지만 공급품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물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그들은 탱크의 라디에이터에서 더럽힌 물을 제거했습니다. 목마름만 달래기에 충분한 양을 마셨습니다. 탱크 안의 사람이 독일 연방공화국군에게 항복할 것을 고려했다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항복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프레이벤토스 주변은 그들이 죽인 독일 연방공화국군 병사들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저격수와 방탄소총 조종사들은 복수로 그들 모두를 죽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일일의 산발적인 전투가 비교적 조용한 밤으로 바뀌었을 때 리처드슨은 이제 그들이 기대되었던 의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결정하고 마침내 프레이벤토스를 포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 약 2100시경에 그들 주변의 총소리가 대부분 사라졌을 때 하나씩 남자들은 탱크의 해치를 열고 조용히 신중하게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의 1-4마일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함 같은 거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예리한 눈을 가진 독일 연방공화국의 저격수가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영국 선을 도달하면서 그들은 환호하며 놀라운 보병들에게 맞이받았습니다. 그들이 벌이고 있던 전투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 독일 연방공화국 군대가 프레이벤토스를 조사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말로 탱크가 작동을 멈춘 요새인지 확인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정보나 전쟁 기념품 수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은 60시간 이상에 걸쳐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차량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리처드슨과 그의 부하들이 보여준 영웅적인 저항은 장군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들은 각각의 용감함과 의무에 대한 헌신에 대해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리처드슨과 힐 모두가 군사 십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사 미송과 포병 머레이는 특별 행동 메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군사 메달을 받았습니다. 프레이벤토스의 선원들은 이런 메달 모음으로 인해 전쟁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탱크 조종사들이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포병 에른스트 브레이디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션데일 전투장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인코트 기념비에 기리고 있습니다. 그가 쓰러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탱크가 처음으로 고착되었을 때 탈진단 빔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포수퍼시 버드도 불행히도 전쟁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1918년 8월 25일의 행동 중에 사망하였고 단지 22세였습니다. 리처드슨 대위는 행동에 복귀하고 결국 중령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다른 탱크를 얻었고 그 선체에는 자랑스럽게 프레이벤토스 II라는 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패션데일의 지옥 같은 지구에서 무한한 이야기 중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디오를 좋아하면 채널 지원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